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 탐구 생활 거인의 어깨. 시청자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하다. 역시 어색하다. 이맘때가 되면 너무 좀 나이를 빨리 먹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점점 빨리 가. 이제 제가 45이 됐는데 15년 전에 월드컵을 했어요. 네? 근데 15년 뒤에 환갑이라고. 오마이갓!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왜냐하면 이렇게 15년씩 생각하지 말고 사시면 아니요. 우리 새해 아침에 우리가 너무 좀 갑자기 되게 착잡해졌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통 아니에요? 새해 시작하면 막 희망이 활기 차야 되는데 갑자기 다들 오늘 강연계, 뭐 또 이런 과학계 굉장히 사랑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공룡아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박물관 관장님인 줄 알았는데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뭡니까요? 그게?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야. 과학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과학자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니까 이분들이 뭔가 새롭게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장치들을 만드실 틈이 없는 거예요. 또 연구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나는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거강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음 소개할 지식 거인은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대표 건축상 폴 메이몽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파리를 놀라게 한 괴짜 건축가 백희성 건축가님 나오셨습니다.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폴 메이몽상이 어떤 상인가요? 젊은 건축가에게 이제 주는 이제 상으로 이제 네네. 외국인한테는 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얻어 걸렸죠. 근데 왜 괴짜 건축가로 불리시는 거죠? 제가 건축가 분들이 하시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건축을 좀 접근을 해요. 저한테는 건축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물리적인 재료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거든요. 이거를 건축으로 바꾸는 과정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낭만적이십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콘크리트, 뭐 철이 아니라 기억. 응급의학과 10년차 베테랑이시고 글 쓰는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희 선생님이십니다.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희입니다. 황 교수님이 아니 원래 글이라는 게 말이야 뭔가 좀 결핍 있는 사람이 쓰는 건데 아니 저분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글을 쓰셔? 왜 씁니까, 선생님? 진짜? 자꾸 그 외모로 좀 자격지심이 있으셔서 볼 때마다 좀 요즘 응급의학과가 정말 갑자기 정말 엄청 핫해졌어요. 갑자기 핫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는 응급학과 의사라 그러면은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응급실에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이러면은 그런 게 따로 있냐고. 근데 요새는 그런 질문 안 하세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 인식이 바뀐 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자, 2018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강연을 준비한 지식거인들과 함께합니다.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2018 인생의 가치를 찾는 4가지 시선. 우리로 치면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도끼로 쪼갠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걸 갖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무수히 많은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에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맞는 공간이 달라요.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응급실은 타인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게 실은 인간의 아주 큰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또 이제 각자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온 강연. 지식거인 조승현 작가,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자, 우리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네. 아까 굉장히 그 재밌는 대화가 있었는데 이 건축가 선생님이 나는 기억을 갖다가 저 공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서장훈 씨가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요 돈과 사회적 직위를 쫓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대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의 공간 가치를 쫓는다, 아니면 나는 바람이 내 살에 스치는 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바람이 내 피부에 스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공기 입자가 내 피부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과 명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죠? 돈도 종이 쪽지를 찍어놓고 우리가 다 그걸 돈이라고 믿으니까 돈인 거지 안 믿었으면 그냥 종이 쪽지거든요. 낭만적이었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냥 그런 손을 내. 아니 그런 식으로 말투가 그래. 말투가 굉장히 그래. 좋은 얘기. 아니 그럼요. 굉장히 말투가 그래, 말투가. 낭만적입니다. 나 이렇게 좋게 예,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흔히 그런 식으로 다 언어를 일반적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가치 판단을 갖다가 매일 하고 있어요. 가치 판단이란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뭐를 중요시하고 뭐를 경시할 것이냐, 내가 어떤 거를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 돈, 노력을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가치를 본다. 근데 정작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지 않나요?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태도라서.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나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현실적인 사람이다, 참 올바르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사람이 좀 멋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좀 잘생겼거나 그러면 저 사람 정말 개성 있다, 멋있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볼 때 별로 얻을 게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랑 가치관이 달라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역사적 인물들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알렉산더는 원래 이 마케도니아의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왕만제도 사실은 마케도니아 출신 입장에서는 엄청 성공한 건데, 그리스를 정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최대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를 물리칩니다.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황제가 돼요. 엄청난 출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더랑 전장을 누비던 친구들이, 야, 이 친구 따라다니기 잘했다, 이 친구가 페르시아 정복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약간 돌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해냈구나, 이제 우리 여기 안락하게 이 모든 물질적 부를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싸울 만한 강대국 하나가 남았다? 우리 아직 인도 안 쳐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중국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세계 문명 중에 2개를 정복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만 정복하면은 세계 정복에 성공하는 거예요. 인조를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또 왜냐면 알렉산더는 그 친구들과 함께 10대 때부터 전장을 누비던 사람이에요. 10몇 년을 갖다가 전장을 누볐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출전을 하자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투덜투덜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등산복을 입고 가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 산맥을 갖다가 그 그리스인들의 복장인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기를 갖다가 건너가요. 건너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왜 이랬을까요? 그 페르시아의 그 궁녀들도 있고 그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 요리사도 있고 그 아름다운 궁전도 있는데 왜 거기서 못 쉬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커홀릭? 일종의 워커홀릭처럼 전쟁 홀릭. 그런 거 그죠? 아닐까요? 전쟁 홀릭이죠. 그 전쟁 홀릭을 갖다가 고대 그리스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에요.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에요. 그 히어로예요? 그죠?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은 영웅적 가치관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책을 읽느냐? 아킬레스의 이야기 같은 글을 읽으면서 자랍니다.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술가예요? 아닙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글을 읽고 자란 알렉산더는 나한테 대적할 만한 센 적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때려 눕히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적한테 패배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히어로라는 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후대로 계속 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원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전설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래 전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대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히어로가 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그거 아니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이 무서운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에 도착을 했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고전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고전을 하다가 많은 병사들을 잃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던 길에 어떤 굉장히 희한한 인도인을 발견했대요. 그냥 완전히 그냥 몸무게 빼짝 말랐는데 밥도 먹고 있지 않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포즈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요가하는 사람이었구나. 요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요가는 이제 몸매를 가꾸기 지금 스포츠가 위해서 돼버렸지. 이렇게 현대적인 시설에서 하는 거지만 진짜 한 100년 전에만 돌아가도 요가가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행. 고행이죠, 고행. 이게 인도 요가 중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요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5개의 열이라고 부릅니다. 5개의 열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인도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네. 근데 그 더운 인도에 이 사람이 이제 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여기 석탄을 태워요. 찜질방이구나. 그다음에 자기가 가운데 앉아 있죠. 그러면은 안에서도 열이 올라오죠. 그게 4번째 열이에요. 그리고 5번째 열은 뭐냐? 저 요가를 할 때는 정오에 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5번째 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과 자기 몸 안에 있는 열과 가운데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은 열을 정신력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말하자면 현실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도 철학적인 얘기를 했겠죠. 억겁의 시간에 무한대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돌았구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이 젊은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빵 창을 갖다가 바닥에 찍으면서 나는 알렉산더고 촌 동네 왕자 출신인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됐고 이제 인도만 정복을 하면은 전 세계의 황관이 나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수행을 하던 분이 잠깐 일어나서 빙그레 웃더니 다시 앉아서 수양을 계속했다라는 말이 어떤 인도군의 책에 써 있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였을까요? 요가를 하고 있는 인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 부질없는 짓을 왜 하고 있을까? 그거에 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갖다가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송세월로 허비하고 있을까?
저는 다른 공부를 하다 남는 시간에 문화인류학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문화인류학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부족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깍와들이라고 불리는 그 알래스카와 지금의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무역을 주로 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무역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족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이 카누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장식했죠. 이게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고급 외제차 같은 거예요. 저 카누의 모양과 얼마나 장식이 멋있고 크냐에 따라서 자기의 부가 결정이 됩니다. 세단이야, 세단. 근데 이 친구들이요, 특히 사돈집들끼리 모였을 때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해요. 이 친구들은 사돈집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사돈들한테 내가 얼마나 우리 집이 부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돈들이 만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한 사돈이 먼저 반대편 사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추운 것 같은데 우리 불 좀 뗍시다. 그 다음에 불을 뭘로 떼느냐? 아까 그 카누, 화려한 카누, 우리로 치면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도끼로 쪼갠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아, 따뜻하다. 이게 뭡니까? 너네 카누 비싸다고 생각하지? 우리 집에서는 이딴 거 장작이야.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건너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쪽 집에서는 카누 한 대를 가지고 불을 뗍니까? 안 추워요? 여봐라, 카누 3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카누 3대를 갖다가 장작으로 패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잠깐만요. 우리 지금 마른 기름 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청어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비싼 옷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양가 가산이 탕진이 되더라도 절대로 두 사람이 물러서질 않아요. 여기서 가장 창피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할 때 불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게 불이 점점 자기한테 가까워오잖아요. 누가 지는 건지 아세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파괴되고 있는 부의 스케일이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딴 불 조그맣다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분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동차 배기통 크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가 2000cc냐 3000cc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청어 기름을 태워서 불을 과시하는 거랑 석유를 태워서 불을 과시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소비사회에 살고 있어요. 소비사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적 직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위를 얻으면 부를 얻어요. 근데 그 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주는 시간은 언제냐면 이 부를 소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비싼 차를 샀다. 내가 이걸 가지고 비싼 핸드백을 샀다. 그래서 그거를 봐줄 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소비사회거든요. 소비사회를 갖다가 컨섬션 컬처라고 그러죠. 컨섬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불타 없어지다랑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안 다르다는 거예요. 조승현 작가님 얘기는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가치관을 갖다 다 윗세대한테 물려받거든요. 네네. 물려받은 가치관이 자기랑 굉장히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은 인정을 받죠, 사회적으로. 근데 내가 돈 버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통장에 있는 잔고만 보면은 막 미소가 띄워지고 이런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같이 맞는 부족이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신들의 공통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봤었을 때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나는 다른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걸 고수할 것이야 라고 하기엔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사실 옛날엔 그랬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 친구를 같은 지리적 공간 안에서 찾아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고을에서 태어났으면 어차피 그 고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을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고어 파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 언어. 근데 옛날 언어를 파는 건 굉장히 독특한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옛날에 서울에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고어를 파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더라도 몰려서 찾아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은 전 세계를 찾아보면 있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가치관을 보면서 비웃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갖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남을 보고 비웃는 것처럼 내가 쫓던 가치관에서 어긋났어요, 내 인생이. 그럴 때 그걸 갖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이 막힌 길이었다는 걸 알고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2018년이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치관이 유일한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힘찬 2018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8 인생의 가치를 찾는 4가지 시선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공룡아빠 이정모 관장님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 누구나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이 뭐야 물어보면 사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행복한 거는 재미가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재밌냐. 너무나 뻔한 것들, 뻔한 거에 도전하면 재미없잖아요. 안 될 가능성도 크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에 뭐 도전할 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실패하는 인간은 공룡처럼 멸종하지 않는다. 이정모 관장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대한민국 과학관의 별, 서울 시립과학관에서 무료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패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해보셨나요? 뭐 맨날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실패의 경험 또 너무 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생각하기도 싫을 겁니다. 뭐 저는 아주 작은 실패 뭐 하나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어느 날 한턱 쏘신다고 실험실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맥주집에 가셨습니다. 맥주집에 가면 보통 축구 얘기, 뭐 연습극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 독일어로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떠벌이였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가만히 조용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너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어떻게 읽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안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의아하시는 거예요. 너 전공이 생화학인데 어떻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안 읽고 올 수가 있니?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줄 테니까 실험실에 나오지 말고 종의 기원을 다 읽고 와라 그러셨죠. 종의 기원이 이렇게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미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원 갔을 때도 한국에서 종의 기원을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매번 실패를 했었어요. 아니 한국말로도 못 읽은 책을 독일어로 제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희한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찾아보면 우리 사전에는 비둘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단어가 나와요. 또 찾아봐도 비둘기예요. 단어만 찾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읽었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재미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젠가는 너가 꼭 읽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해서 한참 있다 읽었거든요.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23년이 된 다음에야 종의 기원을 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찰스 다윈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책을 쓰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겠다 생각했고요. 제가 만약에 한 번에 똑똑해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한 번에 읽어치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과학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관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일정한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딱 오든지 아니면 중고생이 올 때 표정이 이런 겁니다. 아, 우리 애를 과학자로 한번 만들고 싶어. 내가 여기서 과학자가 돼야지 하고 생각 쫙 오시는데요. 과학관에 막 전시물을 쭉 보고 있다 보면 점점 표정이 바뀝니다. 아, 이 과학자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아, 내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겠어. 아니면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천재, 뭐 성공 이런 건 거리가 되게 먼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은요,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는데 실패해요. 또 자기가 세운 가설에 따라서 실험하고 관측하고 관찰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겨우 분석에 성공해서 논문을 써내잖아요.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성공한 게 논문이 되고 또 수만 가지의 논문 가운데 한 가지 정도가 과학관에 절치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제의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면 끊임없는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아, 그게 당연한 거야 하고 일상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되게 멋진 그림인데요. 요즘은 생화학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에, 의학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림입니다. 분자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극저온 전자. 아주 저온 상태로 어떤 분자를 만들어 놓고 현미경을 찍어요. 원자 단위로. 근데 거기에 색깔을 입혀놔가지고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극저온 전자현미경 그 기술이 2017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었는데 스위스의 자크 듀보시라는 분은요 75살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아킴 플랑크라는 분은 77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리처드 핸드슨이라는 분은 72살이었습니다. 아마 그 노벨상 역사상 세 분의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사건일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분들 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30대, 40대에 연구 성과를 냈는데 이제서야 건강에 살아남았다가 받으시는구나,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이요, 이 연구를 시작한 게 197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게 201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되지도 않고 하고 있네? 무수히 많은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에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작은 성과들을 즐거워하면서 40년간을 버텨내셨고, 그리고서 노벨상까지 받으시게 된 거죠. 노벨상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제 대답은 앞으로 15년 동안은 못 받습니다. 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구비 되게 많이 쓰거든요.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진짜? 예. 또 저 독일의 과학자들은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저녁 있는 삶을 보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10시, 11시까지 일하잖아요, 밤중에. 아니, 연구개발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을 앞으로 15년 동안 못 받는다는 겁니까?
분명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어떤 걸까요? 남들이 해놓은 걸 빨리 개선한 사람한테 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뛰어들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얻어낸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실패의 기회를 줄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거든요. 계속 실패한 사람이면 야 연구비 회수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한테 그만 연구비 주지 마.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게 익숙하지 않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던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실패를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도 실패를 하죠. 지금 약 1억 종의 생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지구에는 최근 한 6억 년 동안에 100억 종의 생명이 등장했었습니다. 그중에 99억 종은 뭐 사라진 거죠. 왜 사라졌을까요? 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는 멸종이라고 합니다. 공룡의 멸종, 공룡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거야 뭐 아니죠.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는요 쓸만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뭐 공룡들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멸종했다는 거야. 아니면 공룡들이 또 삶의 회의를 느꼈어. 회의를 느꼈다가 공기를 맡기다 보니까 방귀에서는 메탄 때문에 중독이 돼버렸어. 백내장이 걸려서 앞을 못 봤어. 뇌가 너무 작았던 거야. 몸집보다. 너무 추웠기 때문이야. 너무 더웠기 때문이야. 너무 건조했기 때문이야. 100가지도 넘어요. 예. 그런데 그 과학자들의 99.95%가 뭐 동의하는 이론이 있죠. 바로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쾅 부딪히면서 대참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물론 그 순식간이 2만 년입니다. 지구 나이에 순식간이 2만 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소행성이 부딪히니까 공룡들이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했던 공룡이 2만 년 만에 사라지고 말았어? 그 소행성이 그때만 부딪히고 지금은 안 부딪힐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걱정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놨습니다.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오면요. 우리는 거기에 로켓을 쏴서 거기다가 핵폭탄을 넣어서 쪼갤 겁니다. 또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거기다 거울을 막 심어놔요. 거울을 심어놓으면 태양에서 태양풍이 오거든요. 네. 태양풍의 압력으로 운석의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들을 대비해 놓았던 거죠. 공룡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들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저는 옛날에는 정말 공룡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사진 보고 공룡 이름 맞출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요. 매니아였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공룡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그냥 뭐 이렇게 흥미있는 그 존재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5살, 9살 사이에 공룡에 빠지잖아요. 예.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왜 공룡 이름 외웁니다. 공룡 이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야, 몸무게가 얼마야, 이빨의 길이는 얼마고 얘는 초식이었어, 육식이었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다가 오늘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공룡에 대해서. 공룡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 목이 그렇게 길었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목 긴 게 없잖아요. 가장 큰 거. 여기 심장이 여기 있는데 머리는 여기 있어요. 피가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펌프가 되나 그게? 그러니까 엄청 세게 펌프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걔가 물을 먹겠다고 고개를 숙이면 그럼 고혈압. 머리 터져. 그러면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다 뇌중풍에 빠져서 반지풍 쓰였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고혈압으로 돌아가는 무수히 많은 과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고 질문을 던져주는 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뭐예요? 공룡에 대해서 실패가 없었어요. 그러네. 외기만 하면 돼. 아이들은 머리도 좋아요. 그거 막 하다가 더 이상 실패를 줄 수 있는 뭐 도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룡 다 끝났네. 메스터했어. 끝.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지나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룡기가 지났어. 네. 그리고 제가 2016년과 2017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알파고의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논문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알파고에서 분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잖아요. 사람을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한테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받는 거 배웁니다. 따라하다가 계속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될까? 좀 낫네. 그래도 안 되네. 무슨 수만 판, 수십만 판의 실패를 한 끝에 사람이 이기기 시작하죠. 2005년 10월 달에 알파고 판이 유럽 챔피언 판웨이를 2대0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 리가 한국의 이세돌을 4대1로 이기죠. 그리고 작년인 2017년 5월에는 알파고 마스터가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0으로 이겨버려요. 그러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아예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보를 보고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제를 3대0으로 이기는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깁니다. 그리고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알파고 리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차이가 뭐냐? 이세돌 부단 거제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습니까? 그 실패에서 얻었는데 알파고처럼 보다 더 많이 실패하지는 못한 겁니다. 알파고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실패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던 거죠. 우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성과들은요, 다 실패를 통해서 얻어져 나온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실패를 더 경험하게 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실패를 격려하고 실패를 널리 알려서 이 실패를 속에서 우리가 말을 보태면서 실패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룡 아빠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백희성 건축가님은 혹시 뭐 건물의 가치 뭐 이런 거를 알려주시려는 건지. 건물의 가치하면 사실 제일 관심 있는 분이 여기 옆에 계신 분이거든요. 아, 저는 사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관심은 있잖아. 솔직히 자기 아니, 건물. 관심은 있는데 내 건물 뭐 이렇게까지. 뭐 어쨌든 네 관심이 있는 걸로 하고. 네. 건축가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물의 가치보다는 공간의 가치에 가깝습니다. 공간이요? 네. 누구보다 저는 또 이제 공간의 가치, 건축의 가치를 이제 많이 공감하고. 공간? 내가 밖에 요즘 없어요, 여기서. 아니 내가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잘 되셨죠 뭐. 아니 잘 되셨잖아요. 왜 내가 본인이 만든 이미지야. 건물 얘기만 하면 이건 전혀 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고 공구라 씨가 아 맞다. 아주 그렇구나. 다 일일이 다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입으로 나 건물 있어요라고 하면 그럼 미친놈이지.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 지식거인 백희성 건축가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공간에 대한 가치를 좀 말씀드릴 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건축가로서 약간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너무 저는 좋네요. 자기에게 맞는 공간은 지금 인구가 74억이더라고요. 74억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맞는 공간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기억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가 뭐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랑 한국을 이제 오고 가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사례도 많이 있고 한국 사례도 있는데요. 골고루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프랑스의 오래된 고택들을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원래 계단 난간 높이가 한 90cm에서 1m 20cm 정도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편안한 계단 난간인데 이 집의 계단 난간은 한 6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하게.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제가 왜 저렇게 했을까? 뭐가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다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집을 처음 만드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이 목수셨는데 집 다 만들고 나서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제 세를 주신 거예요. 동네 불쌍한 사람들도 살게끔 이제 그 층마다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옥탑방에 사셨던 미녀분이 그렇게 이쁘셨대요. 그래가지고 로맨스가 시작되게 된 거죠. 프랑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옆집에서 화재가 나면요 번지는데 너무 빨리 번져요. 불이 어느 정도는 이 집에 옮겨 붙은 거예요. 옥탑방에 불이 붙어서 이 여인의 그 몸의 일부가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화상이 일어나면 피부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난간도 잡을 수 없고 모든 상황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 할머니 너무 사랑해서 이 할머니를 위한 난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라. 네, 잡으라고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계단이에요. 계단 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좋고 좋은 이야기 좋은데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지켜야 된 의무를 느낀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상대편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따뜻하죠. 네. 되게 좋은 얘기네요, 저 얘기는. 그리고 약간 좀 저런 불편함이 저는 또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한때는 불편한 게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건축가였어요. 최첨단 기술이 제일 좋은 기술이고 자본이 건축을 완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오래된 고택들을 보면서 제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해드리면 프랑스 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국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도 이제 따뜻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주분하고 첫 대화의 첫 그 질문이 이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얘기해달라고 해요. 이분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을 미음자 한옥에 살았을 때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미음자 한옥 밑에 보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고무다라를 놓고 언니랑 본인을 씻겨주셨대요. 그러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셨는데 고무다라에 누워서 미음자 네모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야기를 잘 저장해서 이분의 그 욕실 위에다가 천창을 내드렸어요. 네모난 천창을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 욕실 위에 천창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습기가 올라가요. 그 위에 딱 닿고 물방울 똑 떨어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옛날 목욕탕에서처럼. 그리고 다 완성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건축가로서. 누구에게는 불편한 공간이지만 누구에게는 진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건 뭘까요? 소반. 예. 역시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거 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예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연배가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 집에 하나씩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네. 예. 제가 20년 전에 오래된 사찰들을 많이 답사를 다녔어요. 근데 답사 다닐 때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었고 오로지 지도 한 장으로 그 사찰들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냥 오래된 고택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 물어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뭐 과일이랑 뭐 차랑 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놓은 소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소반 위에 동그란 흔적이 2개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가만히 궁금해서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마침 그때 찻잔을 내려놓으시는데 오랫동안 찻잔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니까 거기에 자국이 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된 소반이 있다고 하면 자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할머니 소반은 이 소반하고 다르게 요 한 다리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여쭤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같이 오손도손 앉으셔서 평생을 시집 올 때 해오신 거래요. 근데 자녀들은 이거 볼 때마다 짜증내는 거예요. 궁상 맞다고. 썩어 문드러져서 다리도 없는 소반 갖다 버리고 집에 좋은 소반 많이 있으니까 사다 준 소반 그거 좀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듣자마자 이 소반을 자녀분들한테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도안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소반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큰 탁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큰 식탁 같은 거 보면 가운데 크게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신 너희 아빠와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차를 마시면서 썼던 소반이다. 우리를 기억해다오. 네, 그래서 만들어 드렸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소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자고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요. 너무 의미 있다. 이거 보시면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죠? 안경점. 그렇죠, 안경점이죠. 우리 동네 안경점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안경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억들은 되게 좋은 기억들이죠. 근데 기억은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누구에겐 트라우마도 있고 누구에겐 나쁜 기억, 누구에게는 굉장히 언짢은 기억도 있죠. 이 건축주분께서는 언짢은 기억을 갖고 계셨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제일 소중한 재료 하나만 갖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2가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9평짜리 조그마한 안경점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여기 무슨 안경이 있겠어? 뭐 여기 안경 잘 고치긴 하겠어? 라는 핀잔을 주신대요. 근데 자기는 안경을 만드는 작업을 진짜 자기는 혼을 거기에 넣고 있대요. 근데 아무도 몰라준대요. 그리고 자기는 안경이 작품같이 보인대요. 하나하나가. 여기 안경 쓰신 분도 계시는데 안경이 없었던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 정말 엄청 좋은 시대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안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어떤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공간을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마치 갤러리처럼 안경을 최소한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이분이 직접 고객하고 얘기하면서 안경을 꺼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삼각형짜리 9평짜리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삼각형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더 넓게 보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죠. 이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작업장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끌어내렸어요. 아, 저거 오른쪽 저거. 아. 이야. 지나간 사람들이 이분이 작업하는 걸 한 번 보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돼요. 왜냐면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Look at the master of glasses. 안경 장인을 한번 보시라고. 짱이다. 네. 너무 멋있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람만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도시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이거는 한강에 대한 기억인데요. 한강이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강에 백사장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이게 지금 한강에 원래 백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렇게 많았어. 폭이 10km가 넘는 게 4-5개가 있었던 거예요. 와. 만약에 도시계획이 1km만 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백사장을 갖고 있는 최첨단 도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기억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기억들을 그대로 버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혹시 한강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강기억미술관이라고 이렇게 강 위에 떠 있습니다. 그게 그거구나. 아마 지나가셨다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룻배? 아니 뭐 헤엄쳐서. 다리에서 뛰어내려요? 보트?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 타고. 배 타고 들어와서 오롯이 40분 동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한강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는 미술관에서 갇혀 있습니다. 우와. 저 위에 뭐가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약간 몽돌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안에 들어가면 맨발로 백사장을 걸릴 수 있습니다. 옛날 모습이 저렇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땅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해야 돼요. 파서 꺼내보면 옛날 한강의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루비 데려가면 잘할 텐데. 고양이요? 도시도 기억이 있고요. 사람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들을 어떻게 공간 안에 녹여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맞아요. 최첨단 도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돌아가셔서 오래된 시골이나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옛날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가족들과 만들어가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건지, 손잡이를 한번 바꿔볼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축가님이 가장 좀 애정하시는 그런 공간은 어디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훔쳐보는, 관찰해보는 게 제 가치관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고정되면 안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강요하게 돼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한테는 어떤 공간이 좋다라고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집은 하거든요. 대단하다. 본인의 집은 어떻게? 와이프의 집이죠. 그러면 와이프의 집에 저 그러면 살짝 거쳐서 이제 잠만 사모님 자고. 취향으로 그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건드리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남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각자 우리 오늘 본인들이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사진을 그래서 몇 분이 갖고 나오셨어요.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저 사진은 예전에 집이 어떤 할머니 집 뭐 이런 느낌인데 느낌은 연배가 있으신데. 연배가 있으시고 연배하면 진 교수님 아니에요? 자 이거 누구 사진입니까? 본인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연배가 있으시다고요? 거기보다 연배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 중에 누굽니까 저 어린이 맨 왼쪽에. 맨 왼쪽 어린이가 저희 할머니 댁이고요. 저한테는 진짜 건축을 알게 해준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머니가 집을 직접 지으셨어요. 또 할머니한테서 배운 게 정말 자연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희가 지하수를 꺼내서 먹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건데 이거 펌프. 네, 펌프 겨울에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봄에는 할머니 항상 끓여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봄에는 물이 맑지 않대요. 이제 막 흙이 녹고 해가지고 약간 흙탕물이 된대요.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직접 지어서 살던 집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애들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파셨어요. 학비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내가 돈 벌면 저 집을 사겠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집에 가서 봤거든요. 매년마다 봤는데 어느 해 딱 갔는데 없어진 거야. 거기다가
뭡니까 연립주택에 딱 들어섰는데 방향도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공간이 그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었던 공간을 눈으로만 가늠했는데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 나의 기억이 있잖아, 추억들 이게 이렇게 함부로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거 아주 잠깐만 뭐 써보세요. 세련된 부르주아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부르주아적이래. 저도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주아적인 건 한 느낌이- 번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아니 느낌이 딱 이런 곳을 좋아하실 분이 제가 볼 때 이거 진 교수님 댁이에요. 부르주아적인 걸로 봐서 지금 교수님. 예, 제가 빌라를 샀는데 딱 저거만 봤어요. 멋있다. 그 테라스라 그러나? 테라스. 왜냐면 이제 고양이가 산책을 해야 되고 저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 해먹. 예, 내가 커피 마실 때 와서 뭐 앉으라고. 했어요 정말? 안 해요. 인간이 만든 거 절대 안 하고. 자, 다음 사진 이거는 이거는 공룡 보니까 이거 우리 누군지 관장님이시네요. 이거는 뭐 이정모 남은 분도 별로 안 남고 남으시잖아요. 진짜 많다. 이게 서점이 아니라 서재인가요? 예, 그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관장실인 거죠? 관장실이죠. 관장실. 넓으시네요. 예. 작년에 남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사무실로 남양을 가보니까 아침부터 해가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해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해져요. 아, 이게 태양을 받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공간을 만드시는데 계속 바꾸세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바꾸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그리고 그 멈춰진 공간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사세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기한테 맞는 옷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살려면 여러 번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 안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 같은 경우는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녀도 편안하게끔 그런 공간을 느끼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에 딱 맞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네, 최근에 그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아무래도 응급의학과에 계시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 의사로 이렇게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맨날 마주하는 환자들에게서 매일 좀 배우는 오히려 매일매일 저도 배우고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 좀 나눠드리러 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사선을 넘나드는 그 응급실에서 느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 글 쓰는 의사 남궁일 선생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응급실에서 만난 삶의 가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응급실, 응급센터 간판 보신 적 있으시죠? 항상 응급센터 밑에 빨갛게 빛나고 있죠. 밤이 되면 더 빛납니다. 이렇게 늘 빛나는 간판과는 달리 응급실 안은 항상 비극과 희극이 교차합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가 응급실에만 1년에 8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환자를 면담하고 보고 퇴근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아야지 순탄한 삶이다. 보통 저를 볼 정도 되면은 의식이 없으세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불시에 사고를 당한 분, 죽기 직전의 환자분, 참다가 결국 의식 잃어서 오신 분, 길에서 발견되신 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응급실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분주함. 분주함, 그렇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1분 1초 다루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거의 아비규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죽음들을 많이 보는 곳이 이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타인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또 죽음과 삶의 경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심장마비가 온다고 얘기하죠. 심장마비가 오면 사람이 얼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까요? 한 5초? 심장이 뛰지 않게 된 사람은 1초도 안 걸린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저랑 얘기를 나누던 사람이 심정지가 온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1초 만에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죽음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삶과 죽음을 보면서 어떤 게 희망이고 어떤 게 절망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형광 옷을 입은 미화원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왜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쓰레기차에서 청소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모르고 차가 멈추지 않고 자기 배를 깔고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더니 저는 정말 중환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기를 다 깔고 지나간 통에 10분 있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가 잘못 뛰어내렸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는 게 이렇게 종이장 같은 겁니다. 정말 얇은 경계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죽어요. 그 차가 그대로 평소를 멈췄으면 그 사람 살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이 경계를 넘어가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 이야기입니다. 같은 병원에 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속이 좀 안 좋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을 마치고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경에서 자신이 위암 4기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과 의사는 평생 위암 환자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자신이 보고 자기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았습니다. 당연히 좌절스러웠겠죠. 그 자기 남은 여생을 알면서도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와중에 전문의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 돌보겠다고 암 환자들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제 동료는 자기 죽는 날까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떠났습니다. 이 죽음이 실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남기고 간 죽음인 셈입니다. 저는 그의 죽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5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사들 있죠. X층에서 6층, 7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이게 왜 기사거리가 되냐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발생해서 그 사람이 어쩌다 살기 때문에 그게 기사화되는 거예요. 네, 5층에서 뛰어내린 환자였어요. 보통 정황상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닥에 그냥 떨어졌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필 흙으로 가득 찬 화분이 있는 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분의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화분이 깨져서 충격을 흡수했어요. 나머지 몸이 다 떨어져서 나머지 몸도 다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고 손발이 하나씩 부러졌는데 그리고는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삶은 희망입니다.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희망차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이 사람이 왜 뛰어내려야 했는지,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 타인인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의사가 되기 전에 우울증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죽음에 공상하면서 제 죽음을 그리느라, 그리고 제 죽음을 쓰느라 제 청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결국 그때 썼던 문장이 저를 글 쓰는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의사 초년병 때, 인턴 때 신경외과 그 인턴으로 병원에 입사했는데요. 근데 이 신경외과가 정말 불행한 과입니다. 하루에도 3-4명씩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과예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도 똑같이 의식을 잃어서 휠체어에 앉았고, 나머지 아내분이라든지 아직 교복을 입은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초년병이라서 아주 따뜻하게 대했지만, 이 가장을 잃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울하고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후에 여기 이 환자분이 오신 겁니다. 몇 년 만에. 제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환자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휠체어에서 아주 자신의 그 감정 표현도 해가면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자신의 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당당했고, 그다음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던 그 보호자분들도 정장을 입고 한 명의 사회인이 돼서 저랑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보고 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성장하는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성장했구나. 사람이 불행한 일이나 불운에 닥쳤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찾아가고 자기 위치랑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불행을 재단하거나 이런 습관은 실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저는 죽음의 종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혹은 불시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희망을 나누어 주고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는 건 보통 두려운 개념이죠. 보통 다들 두려워하죠. 죽음하고 느꼈을 때, 본인의 죽음하고 느꼈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생 속에서 유일한 확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한 무력감?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니 이런 것들이 이거 뭐야? 되게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이 없어요, 그건 진짜. 보통 진중권 선생님처럼 답이 없다, 두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승현 작가님처럼 일부 염세주의적인 그런 시선이 그런 면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이런 삶과 죽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는 사람, 그리고 이 생명의 소중함, 이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함부로 쓰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든지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이전에 저를 반성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게 실은 인간의 아주 큰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국은 깔끔하게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듣고 있나요? 마지막 내 거친 숨소리를. 의사 남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인생의 가치를 찾는 4가지 시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나한테 가치 있는 건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찾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네, 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암흑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냥 암흑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70년에서 길게는 한 90년 정도?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열이 받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2018년이라면은 굉장히 인생의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기억 얘기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면요. 기억이라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저장이 되질 않거든요. 계속 기억은 미화되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적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경험을 모두 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펼쳐보면 마치 시간 여행한 것처럼 그 순간으로 가서 그 기억을 하고 있었던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기록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욕심부리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한 삶,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각자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쉽고 깊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 생활 거인의 어깨. 올해는 시청자분들 모두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2018년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